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뭐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물건을 또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잔금을 납부를 해야겠죠. 아직은 우리가 낙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정확한 법률적 명칭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에요. 최고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이런 의미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거 아니고요. 일반 매매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계약만 한 상태예요. 계약금 넘어가 있고 잔금을 치러야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입찰 본 매각일이죠. 입찰일에서 7일을 기다리면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냥 낙찰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법원이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잘못 진행한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낙찰이 된 후에 누군가 이해관계인이 이거는 이런 사정 때문에 매각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처리해 주세요라든가 이런 의견서를 받는 기간을 7일 정도 두고요.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고 또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후에 떨어지고요. 이로부터 또 7일 후에요, 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 그럼 요 7일은 뭐냐? 요 7일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모든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명령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법원의 모든 판단에는 불복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 소송에서 봤을 때 우리 그러면 2심 가죠. 고등법원 가죠. 거기서 판결 나왔는데 나 이거 인정 못해. 불복하면 또 대법원 가죠. 이런 불복 절차가 있는데 부동산 경매의 매각 허가 결정에도 불복 절차가 있고요. 그 불복이라는 것은 항고고요. 그 항고는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안에 항고장이 접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허가 결정이 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무런 항고장도 제출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 7일 전에 났던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요. 이날 이후로는 이제 어떤 항고도 받아들이질 않고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이 된 날로부터 3일 안에 법원은 낙찰자한테 언제까지 잔금을 내세요라는 잔금 납부 명령서를 보내요. 3일 안에 보낸다라는 거는 3일 안에 납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3일 안에 언제까지 내라라는 그 명령서를 보내는데 보통 시간은 4주 정도 준다고 보시면 돼요. 4주 안에 잔금을 납부해라라고. 이거는 법적으로 4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4주 정도의 시간을 준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기 때문에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잔금을 납부할 수 있고요.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적법하게 나한테 넘어옵니다. 대부분은 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 이건 내가 잔금 냈으니까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효력을 잃어버리는 등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근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등기상에서 지워주세요 라는 신청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를 한날 한시에 다 해요. 다 하지만 만약에 잔금만 납부하고 등기는 좀 이따 해야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취득록세를 내야 되는 그 기한 내에 해야 과태료가 안 나오긴 합니다만 2, 3일 늦어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이 나한테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걸로 봅니다. 일반 매매로 샀을 때는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여전히 전 소유자 소유로 봅니다. 법적으로. 근데 경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요건만 충족되면 등기상의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
등기가 나한테 넘어와야지만 바로 잔금 납부하면서 같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등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열흘씩 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산이 빨리 처리가 돼서 한 3, 4일이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신청과 동시에 등기사항의 표시가 내 이름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저 잔금은 납부했는데 등기상 명의가 아직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도 못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 바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잔금 납부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대출 많이 알아보시죠. 대출. 집 사면서 100%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대출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또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대출에 대한 거는 본인이 좀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은 누가 해주죠? 우리 은행에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보는 게 이 부동산의 가치, 다시 말해서 담보 가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차주라고 그러죠. 그죠? 돈을 빌리는 사람, 그 사람의 신용 상태라든가, 연소득이라든가, 뭐 은행 거래 실적이라든가, 뭐 다른 부동산 보유 관계는 어떻게 된다든가, 이 개인의 사정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저 사람이 사면 60% 대출이 나오는데, 내가 사면 10%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대출 얼마까지 됩니다. 누가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은 주거래은행, 평소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 거기에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용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보시면 사건 번호만 알려주면 거기서도 다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낙찰 받아오시면, 고객님 이거 낙찰 받아오시면 낙찰 가격에 몇 프로까지 대출이 돼요 라는 거를 사전에 구두상으로 알려줘요. 근데 물론 정식으로 품위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사전에 알려주는 내용하고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60% 대출 해드릴게요 해서 낙찰 받았는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못 해드리겠네요. 이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을 잃어버리거든요. 낙찰 받고 나서 잔금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어버립니다. 몰취당해요.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객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한번 얼마까지 대출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의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 그거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근저당권 설정해야겠죠. 담보 잡는 절차, 이거를 하루에 다 해요. 하루에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매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 매매도 대출 받아서 집 살 때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대출하고 부족한 부분 내 돈 합쳐가지고 잔금 지급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경매돈 낙찰 받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 실행해서 그 돈에 합쳐가지고 잔금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또 경매니까 잔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 이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랑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을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납부 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쉬운 절차이기는 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딱 지정한 법무사를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요. 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 있죠.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주택은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집을 담보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주택을 내 소유로 넘겨와야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야, 네 소유권으로 넘겨와. 그 다음에 그러면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줄게.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급전을 땡겨서라도 잔금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지급해놓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큰 이익이 없습니다. 입찰자, 낙찰자 입장에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먼저 주고
돈을 받은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 그때 담보로 잡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먼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은행은 내가 직접 소유권 이전할게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럼 내가 아는 법무사 시킬게요. 안 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정한 법무사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법무사는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이 발생되면 그 대출금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법무사한테 줘요.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한테 줘야 됩니다. 그럼 법무사가 이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서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근저당권 신청까지 같이 한날 한시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냥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그냥 내가 아는 법무사 시키는 것보다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조금 수임료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대출을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금까지 다 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어요. 이제는 남은 거는 뭐가 남았습니까? 명도가 남았죠. 명도. 명도라는 것은 그 집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 그게 뭐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뭐 소유자의 지인일 수도 있고 누구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유권과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과 점유권은 전혀 다른 각각의 물건으로 봐요.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면 나는 소유권은 취득한 게 맞습니다. 물론 점유권의 원인이 소유권이기는 하죠. 만약에 임대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점유할 수 있어요? 소유자, 임차인, 임차인이죠. 그죠? 그래서 점유의 그 권원, 권리의 원천, 점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택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다른 경매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임대차라든가 아니면 전세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권이 점유권의 매개가 되기는 합니다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 점유권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잔금 지급하면 소유권 나한테 넘어오고요. 그러면 내 맘대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점유권까지 따라왔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소유권만 취득한 겁니다. 근데 점유의 권한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 점유의 권한이 나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집을 비우고 나가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민사는 협의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그럴게요. 나도 나갈 집을 알아봐야 되니까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해서 일주일 후에 자발적으로 나갔다. 이게 가장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 비용을 몇 천만 원을 달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든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내가 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 없는 자가 거기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 그럼 정식 소송이 시작돼서 거기서 승소하면 그 명도 소송에 터잡아서 강제 집행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노무 인력을 데리고 와서 다 내주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명도의 다툼은 명도 소송이 맞습니다. 명도 소송이 맞는데 경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그게 한 지방법원에서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보면은 몇천 건이 지금 매각이 되고 있는데, 그죠? 몇천 건이 매각이 되고 있는데, 그 매각된 사람들이 다 소송을 해야 된다. 이거 결과 뻔한 건데,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뻔한 결과를 갖고 다 소송을 한다. 이거 소송 낭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다른 건 안 되고요. 유일하게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인도명령이라는 약식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소송 절차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까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서 그때 인도명령 신청서도 같이 제출을 해요. 인도명령 신청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낙찰 받아서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아무개가 점유의 권한도 없이 계속 점유하면서 나한테 부동산을 인도할 거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자한테 나가라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는 인도명령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시고 그래 얘는 지금 여기서 계속 경매가 돼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계속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점유하고 있네. 그러면 인도명령을 결정해 줍니다.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명령은 누구한테 해요? 그 집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냐? 간단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 그 집에서 나가고 그 점유권을 낙찰자인 누구한테 넘겨줘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법원이 나한테 명령을 내렸네 해서 그럼 나가야지 하고 나가면 또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협의가 안 되고 낙찰자가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해서 거기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뭐 조금이라도 그 이사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갈 데가 없어서 하루라도 더 묵으려고 그래서 버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법원에서 명령서가 날아갔다고 해서 그거를 이행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 적을게요.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물론 법원에 그 전에 집행관 사무소도 법원에 있는 겁니다만 법원 경매에 가서 집행문 신청하고 송달 확인서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첨부해가지고 집행관 사무소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들이 어느 날짜를 잡아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집행은 어떤 때 가능하다? 법원이 이렇게 해라고 시켰는데 그 말을 안 들을 때 하는 겁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렸죠. 아까 인도명령. 너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강제집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유자가 전소유자라고 할게요. 그 주택의 전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인도명령 결정이 났다. 인도명령의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결정문이 낙찰자인 나한테도 등기우편으로 오고요. 점유하고 있는 이 명령을 이행해야 될 채무자죠. 그 사람한테도 송달이 갑니다. 법원이 개인한테 보내는 등기우편 우리 송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송달이 가요. 그래서 이걸 받아봐야 결국에 법원의 명령이 도달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무시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송달이 안 됐다. 만약에 이 채무자한테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명령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그 명도를 할 때 사실 명도의 기술은 송달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명령 신청하는 거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간단합니다. 아주 형식적이고요.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인도명령 신청서 해가지고 샘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그냥 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써서 제출을 해도 인도명령 결정까지는 쉽게 나와요. 근데 법을 좀 잘 아는 사람이 또 모르는데 누구한테 좀 조언을 받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오는 우편물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누가 벨을 눌러도 문도 안 열어주고 등기우편은 항상 특히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은 가족한테도 전달이 안 됩니다. 당사자한테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달이 안 되면 이 송달 때문에 송달 불능 처리가 나고요. 나한테 또 이 집에다가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소 보정해라. 그래서 보정명령 나오면 그것도 보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 집에서 안 살고 저 집에서 살아요. 아니면 회사가 저기니까 회사를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정해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에는 공시송달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공시송달은 내용은 뭐냐면 법원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도 그렇고요. 실제 게시판도 그렇습니다. 실물 게시판도. 게시판에 이 인도명령 결정문, 뭐 여기 점유자가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에게 송달되는 문서가 있으니 법원 가서 찾아가세요라는 거를 게시를 합니다. 이거를 게시를 하고요. 게시하고 나서 14일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이게 지나가 버리면 송달이 된 걸로 보는 절차가 이 공시 송달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비로소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공시 송달은 현실적으로 이거를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와서 보겠습니까, 이거를? 그럴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희박하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당사자한테 송달이 안 간 상태에서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게 이거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을 했을 때 공시송달밖에는 방법이 없어? 네가 어떤 노력을 했어? 이런 거를 법원들이 다 보고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결정 나는 데까지만 해도 일주일, 2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2주일 만에 결정 났다? 그때 게시해가지고 또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한 달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밤에 가서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낮에 어디 있는지 이런 것까지 심지어 알아서 그쪽으로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있습니다. 어쨌든 강제 집행을 해야 짐을 드러낼 수 있는데 강제 집행의 절제, 명도의 기술은 결국엔 송달의 기술이다. 그래서 송달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갔어요. 강제 집행까지 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법원에서 그 노무 인력을 데려와서 또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까지 가지고 와서 그냥 강제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결국엔 뭐냐? 강제 집행 비용입니다. 아까 우리 인도명령 신청한다고 그랬죠? 인도명령 신청해서 결정 나고 그리고 나서 송달하는 송달비까지 다 해봐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10만 원을 안 넘어가요. 한 5, 6만 원이면 끝납니다.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 인도명령을 그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 장비값이에요.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가 있고 서울 시내에 뭐 한 33평짜리 아파트 정도다. 그리고 뭐 당연히 짐이 많으면 노무 인력이 더 필요할 거고 장비도 더 필요할 거고요. 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줄어들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러면 뭐 노무 인력 1인당 얼마 이렇게 붙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하는데 노무 인력이 와서 짐을 다 드러냅니다. 그럼 그 짐 어떡하죠? 그 짐? 이거를 전 소유자가 아유 그럼 나 어차피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뭐 어디라도 가야겠다 해서 그 짐을 다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난 갈 곳도 없고 이것 옮길 비용도 없고 그래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 짐을 바닥에 다 그대로 놨다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비 맞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물건이 파손됐다. 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그 물건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는 아주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 보관창고로 보내야 돼요. 보관창고로 보내는데 보관창고로 보내려면 컨테이너가 와야 되죠. 그래서 5톤 기준의 5톤 컨테이너가 옵니다. 이 한 대 기준으로요. 일단 오는데 5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관창고로 가서 보관료가 월 20만 원 3개월치를 선납받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이죠. 그래서 5톤 컨테이너 한 대가 오는 당 110만 원이 들어가요. 물건이 많아서 한 대면 110만 원, 두 대면 220만 원, 세 대면 3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저쪽에서 이사 비용을 500만 원을 요구한다.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500만 원 안 주면 안 나갈 것 같다. 강제 집행하면 한 350만 원 들어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150만 원 차이 저 같으면 그냥 500만 원 줘서 내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안 가져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상경매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동상경매. 그 드러낸 거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관창고로 보냈습니다.
월 20만 원씩 계속 부과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개월 안에 이 사람이 찾아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안 찾아가면 3개월이 지난다부터 매월 2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이 동산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창고로 보내졌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빨리 집행관사무소에 동산 경매 신청을 해요. 법원마다 약간 절차가 다릅니다. 뭐 어떤 법원에서는 집행비용 전체 집행하는데 강제 집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가져와 그런 채무가 있어야 채권이 있어야 금전 채권이 있어야 경매를 할 수 있으니까 집행비용 확정 신청해서 받아와 하는 법원이 있고요. 또 어떤 법원에서는 당연히 강제 집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동산 경매 바로 결정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게 법원마다 틀리니까 좀 집행관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그거는 동산 경매 바로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집행비용 확정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받아오셔야 됩니다. 또는 아니 그냥 오셔도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산 경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요 동산 경매는 이제 우리 유체동산 경매라고 하죠. 부동산 경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있는 현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합니다. 그래서 입찰 당일날은 요거 입찰하는 날은 나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가서 내가 집행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400만 원이 들어갔다. 400만 원이. 근데 동산 요것도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600만 원이다. 지금 최저가가. 그러면 600만 원 이상의 낙찰을 받아야 돼요. 이건 구두로 하는 겁니다. 입찰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600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나는 요거 상계 처리하고도 200만 원을 더 내야 되죠.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떨어지고요. 유찰되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받을 금액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낙찰 받아서 이 금액과 상계 처리를 해야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낙찰 받게 되면 이건 어차피 비용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요거랑 상계 처리를 해서 이 동산이 소유가 내 거가 됩니다. 쓸만한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을 하거나 팔거나 하면 되고요.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보통은 그 재활용 센터들 있죠. 중고 가구나 가전 하는데 이런데 사람을 불러서 그냥 무상으로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거를 꽤 괜찮은 물건도 있다. 그래서 이것만 빼고 나머지 가져가세요. 안 가져갑니다. 꽤 괜찮은 물건 이거 돈 받고 팔겠다. 그러면 그것만 사갑니다. 나머지는 내가 또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물어보셔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싹 걷어 나가야 창고 비용이 더 안 들어가고 비로소 명도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산 경매까지 해야 내가 입주가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짐을 드러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고로 보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현장에 나온 집행관이 명도 선언을 해줘요.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점유권이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이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딱 선언을 현장에서 해줘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들어가는 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점유권도 나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뭐 인테리어를 하든 뭐 수리를 하든 이사를 들어가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거주하면서 사용은 사용대로 하면서 동산 경매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알아봤습니다. 물론 절차는 꼭 주택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경매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경매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 사이사이에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과정 한번 살펴봤습니다.